자, 그 다음 봅니다. 이게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자, 대구에 일본계가 무슨 주택인데 지분이 나왔어요. 5,200에 나왔는데 이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게 뭐냐? 이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이제 매각무에서 보면은 일괄 매각인데 제시의 건물도 포함을 하는데 지분 매각입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에 대해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이게 뭐 요거는 뭐 보통 표만 써놨는데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7,200만원의 매수 신청 보증이 있다. 자, 이게 뭐냐? 압류 채권자로부터 7,200만원의 이 우선 매수죠. 우선 매수 신청하겠다 그는 10% 넣고 보증금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자, 그럼 무슨 이야기 하면요. 20에 107681. 자, 우리 지분 경매는, 그죠? 지분 경매에서는 이제 공유자가, 이게 지분이 움직일 때는, 이게 이제 주택이죠. 지분이 움직일 때는, 이게 이제 7분의 2 지분이요. 7분의 2 지분이 움직이는데, 요럴 때는, 이제 소유자들 있죠. 소유자들이. 소유자가 지금 누가 보니까 이제, 김경구 씨가 이제 이 경매를, 좀, 물건이, 경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등기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약하는 게 있어요. 요약을 자 요거를 발급받으라 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마지막에 열람 누리죠. 그때 밑에 요약에 체크를 하고 열람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간단해요. 이게 족보가 간단한데 그냥 열람 누리면은 12장이 줄을 놓으면은 특히 지분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약을 눌리고 하면은 이 양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한 장 플러스가 돼요. 이 장이. 그럼 여기 보면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서 7분위가 경매가 되는데, 나머지 한 사람밖에 없네. 김경훈 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법원에 서류를 냈다. 이 말입니다. 법원에 매수 신청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매수 신청. 우선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수 신청 보증을 했다. 그럼 10% 걸고 여기에 김경우라는 사람이 7,200만원에 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사는데 이상 주고 사겠다 이 말이니까 7,000에 살지 7,000, 8,000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최저를 자기가 7,200만원 이상은 쓸 테니까 경매를 빨랑빨랑 진행해달라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공유자 웃음에 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낙찰받은 사람은 최소 금액이 이제 이 연막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7,300 쓴다든지 8,000 쓴다든지 그렇게 써야 아마 되겠나 싶어요. 10% 걸고 뭐 현금 변경 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 공유자 우수 매수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렇게 신청 잘 안 해요. 안 하고 막 떨어지면은 쭉 떨어지면은 이제 들어갑니다. 3차나 되면은 누가 낙찰 받으면은 법정에 딱 숨어 있다가 손들고 하는 거죠. 손들고 공유자 우수 매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럼 이랬느냐? 이거는 물건이 막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 땀에는 여기에 토지용 계획을 보면은 물건이 좋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물건이 재개발 구역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정비구역 하는 거 보이죠? 정비구역. 자, 여기에 도정법에 정비구역 되다 보니까 우리 재개발 구역 지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 2분의 1, 뭐 7분의 5를 갖고 있지만은 웃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막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반 낙찰 받기는 힘듭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미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저가 7,200이고 이 사람이 분위기 봐갖고 그냥 9,000도 쓸 수 있는 거예요. 1도 쓸 수 있고 최저를 그 정도 쓰겠다 하고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들어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특이하게 했습니다. 물건이 좋다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번호는 안 되겠네. 큰일 났다. 이 막 번호를 매게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은 번호가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번호를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게 보면은, 자, 요거죠.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해원구에, 조그마한 21평 되는 전입니다. 밭전의 공매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강생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 밭전인데, 공매의 밭전인데 건물에 깔리가 있으면은 농지치료 자격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들. 힘들겠죠? 공장에 깔린 이런 터입니다. 이거 보니까 딱 그림 보세요. 지금 공장 건물에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게. 농지가. 그럼 이걸 사가지고 도입 되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난제가 너무 많아요. 뭐 특수무건 맞는데 너무 그래 어려운 거를 해가지고 물론 어려운 거 해도 좋은데 돈이 남아야 되는데 뭐 남기도 힘들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자, 이 공매가 놓았어요. 공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밭전이 놓았다. 21평이다. 그래서 이제 70%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절반까지 쭉 떨어질 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땅이 요겁니다. 요거 718에 1 요겁니다. 요거 상하게 있죠. 요건데 요 전자지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나중에 지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보통 이 다음 지도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내가 볼 때는 95% 맞아요. 큰 변동 없어요. 이제 우리 형님도 지난번에 시골에서 땅이 좀 있어가지고 지적공사 그때 해갖고 경계 청량을 했는데 다음 거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틀림없습니다. 거의 맞다 보면 되고 저게 섬에 가는 건 틀리더라. 섬에 예로 욕지도 요 통영에 1시간 더 들어가거든요. 배로. 그런 데는 뭐 50m, 100m씩 막 오차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도시 내는 거의 맞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맞다 보면은 낙찰 받아가지고 건물주 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건물주가 철거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뭡니까? 이제 밭전 아닙니까? 밭전의 공매죠. 공매기 때문에 일단 농지적인 노가 안 나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거든. 물론, 정부 24에서 신청 미리 해보시고, 이제 따지 되겠는데, 해봐도 아마 나오긴 힘들 거예요. 이게 나오기는 힘들고, 그럼 농지에 안 논다. 그러면은, 이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권 이전. 안 되죠? 잔금은 넣을 수 있어요. 공매라서. 잔금은 90% 내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농지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안 된 상태에서, 잔금 안 넣은 상태에서, 등기부도 지일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가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소송하기도 쉽지도 않고, 내가 볼 때는. 그러고 변호사를 또 사야 될 거다 말이에요. 변호사 하면은 뭐 보통 뭐 550 조회비 되니까, 그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최소 손댔다 그러면 550이죠. 550인데, 그 비용 주고, 뭐 수익이 나오겠나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크게. 그래서 아마 포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또 좋은 기법이 있으면 이제 도전하시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얘기죠. 공매 농지인데 그죠? 용도지역은 계획할 좋은데 지목이 전으로 농지적 발급이 문제가 있다. 발급이 정부에서 하면 되는데 아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잔금 납부야 낙찰이라고 하면 되지만은 대출이 일단은 안 될 거다. 또 농정이 없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아마 안 될 거다. 이거는 이전이 소유권 이전 안 되고 점유주인 공장 건물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 소송도 참 쉽지 않고 또 지적이 또 불확실해서 어차피 여기 소송 걸면은 법원에서 또 지적 감정을 하라 그래요. 경계보건 감정을 하라 한다고 해요. 그럼 그거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 사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어려워서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너무 난제가 많고 수익성도 불투명하다. 뭐 모르겠다. 결국 건물주한테 감정가 정도 매도는 되겠지만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나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썩 그렇게 덤벼들기가 만만치 않은 물건이다. 만만치 않은 물건이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6번 봅니다. 6번. 6번 아니고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서부리에 2억 8,600이다. 서부리에 2억 8,600이다. 요거는 자 이런 거요. 20에 6056인데 6천만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집합 건물은 단독주택은 전입신고를 번지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다세대 빌라 이런 거는 201호 501호까지 들어와야 되죠. 자, 다시 단독주택은 우리가
공시를 하려면은 번지까지 들어오면 돼. 번지. 다가구주택 이런 거 2층 다가구주택이다 3층 다가구주택 이런 거는 이제 번지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다세대나 빌라나 집합 건물은 호수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낙찰을 우리가 받았어요.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요분이 이제 호수가 빠져가지고 적시 항고를 했어요. 그쪽에서 인도명 신청을 했더니 결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요. 현재 임차인이 호수가 빠진 임차인이 6천만 원 이제 손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선순위다 했는데 인도 결정을 항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퇴거를 했대요. 세입자가 항고를 하고 있으면서 선순위가 인도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으니까 낙찰자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했는데 또 소송이 또 소장에 다시 또 보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20-6056 자, 우리 임차인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임차인은 세 종류가 있다. 그죠? 세 종류. 자,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상가는 115까지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꼭, 사업자 등록 115 해야 되는데, 보통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주택이다, 다가구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되죠. 그러나 이제 다세대 빌라다,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은 호수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요. 건물 등기를 보면은 이게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여기 110호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단독주택이면 요건 안 들어도 돼요. 단독주택은 201호 이런 게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집합 건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6천만 원 준 임차인이시요. 6천만 원. 이 선순입니다. 이 사람이 6천에 90을 주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 있는데 임차인은 1번 건주당보다 자 건주당 일자보다 요게보다 빠르다 늦다 지금 빠르죠? 빠르잖아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설정이 됐고 희망고 실정이 됐는데 2015년 사업자가 이게 원래는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집행관이 3번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110호를 조사하러 갔는데 점용이 미사해놨죠. 쭉 본게네. 본건 부동산은 점유자의 관계 서류 미제주로 조사 불가해서 관할 동사무소 해보니까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갔더니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일람하니까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게 들어와 있죠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찌 됐냐 그러면은 요 임차인이 이제 권리 신고했는가 봐요. 법원에 와서 권리 신고해갖고 이제 임차인이 이제 와서 뭐라고 했느냐. 나 110호를 전부 쓰고 있는 임차인에 6천만 원을 90을 주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2015년도입니다. 그럼 설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물론 확정일자는 늦었지만은 설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 요구도 난 잘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나는 이게 빠르다 말이죠 지금. 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자는 이날이 아니고 지금 요거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사업보장안이. 자 그래서 설정보다 늦다 빠르다 지금. 110호가 들어온 거는 늦습니다. 110호는 늦는데 자기는 원래 이렇게 들어왔대요. 다툼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요거를 명도를 신청했습니다. 인도명 신청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이제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낙찰자가 이제 요 6천이 이제 선순위냐 그러면은 우리 예상배당표에도 6천이 선순위를 안 봤습니다. 이게 안 보고 이제 110호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명 신청했더니 벌써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또 그쪽에서 적시항고를 했습니다. 적시항고 해가지고 일이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적시항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해가지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고를 하고 막 소송을 2심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업장을 그냥 이제 뭐 이전했는데 사업장을 하여튼 퇴거를 해버렸어요. 퇴거.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낙찰자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전세금 내놔놓고 소장이 들어왔대요. 소장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을 줬죠. 임대차에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점유를 유지해야 되고, 전입이나 사업 등 유지해야 되고, 거기는 우선 변제권 받는 사람, 소액보증금 받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이 사람은 선순위 이야기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시까지 사업자 등록 점유 유지를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되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점유를 이탈하거나 상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패배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소장을 보내왔는데 이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선순위라도 이제 방을 뺐다는 얘기죠. 사업장을 뺐으니까 나 낙찰자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임대도 납고 이런 판인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은 언제까지 점유를 하면 된다고요?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낙찰자가 잔금 납부 시까지 사업자 등록 점유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있죠. 후순위 이제 배당 받는 사람들, 소액보증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종기일 뒷날부터 퇴근 상관없어요. 소액보증금 2,000 받는 사람들은 종기일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뒷날 퇴근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잔금 넣을 때 점유를 하고 있었죠. 이따가 인도명령 이제 그어서 신고를 하다가 이제 나가 빙깁니다. 나갔는데 전세는 6,000원 달라 이래 왔지만은 가능하느냐? 점유를 이탈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탈한 건 아닙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이해갑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3억 아파트가 있는데 2억 선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내가 5천이나 쳐받았습니다. 5천만 원에 받았는데 잔금을 넣기 전에 전입세대 일람을 해보니까 퇴거가 돼버렸어요. 퇴거 돼가지고 실제 상황입니다. 퇴거 돼가지고 공인중에 나한테 연락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 퇴거가 돼가 있는데 낙찰자가 공문을 보냈대. 그 세입자한테 뭐라 보냈느냐? 당신은 내가 잔금 넣기 전에 퇴거를 했으니까 대항력 2억은 요거는 상실됐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된다?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받고 그 다음에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은 언제까지 되냐? 그 사람은 그 앞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있으면 돼요. 전입 플러스 점유. 그래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대항요건이죠. 대항요건은 전입 플러스 점유가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면 되느냐? 1억 후순위인데 1억 배당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5천만인데 2천만 소액보증 받는다. 최우수 변제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배당 종기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그 뒤 잔금 넣을 때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5천만 주고 2억은 주도 안 줘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땡 잡은 거죠, 그 사람은. 그래서 퇴거를 한번 하면 안 돼요. 전세권 등기가 없는데, 주택임차권 등기가 없는데 덜렁 퇴거했다가는 이제 완전 낙동강 오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싸움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래요. 이 110%라고 하는 이게 설정이 되고 1번 건조당이 딱 있고 그 뒤에 요거를 110% 원래 이거를 부사가 새로 짓는가 봐. 그러면서 임차인인데 110%를 이렇게 이제 올리기 때문에 건조당이 있고 뒤에 110% 했기 때문에 건조당보다 후순위고 요거는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영업은 오래전에 했어요. 설정되기 전부터 영업을 했는데 요까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는 공시 효과 없다. 공시. 우리 임대법의 제일 중요한 건 공시거든요. 공시.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간다. 정확하게. 예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나 주민등본이나 주소가 세 가지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이제 보호를 받는데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로 291에 2번지인데 291에 3번지 이렇게 전입했다가 또 안 된다. 사업 적용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공시, 제일 중요한 공시죠. 공시가 돼야 이제 은행도 그래요. 은행도 지하실에 담보를 정하겠대요. 우리가 갑니다. 동사무소 가면 지하실에 전입이 되는가 봅니다. 없어요. 실제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는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경매 때 보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층 1호로 전입이 안 되어 있고 1층 101호로 전입이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분양하고 임대할 때 그 공사업체가 지층 101호 그러면 잘 안 나가니까 반자니까 그만 그거 다 101호 해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온 거야. 근데 등기부 등본은 지층 1호고 지하 1층이고 그럼 등기부 등본을 맞춰줘야 되지 그냥 문패 보고 맞췄다가는 안 된다. 문패. 이해가죠? 그래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공시가 중요하다. 공시 요 이야기합니다. 공시. 자 그 다음 봅니다. 강서구 하옥동. 여기에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있어요. 외국인. 자 20에 7498 물론 낙찰된 건데 외국인의 전입이 됐는가 강제관리가 뭔지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제관리 20에 7498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은 몇 번이죠? 물건으로 몇 번? 1번. 물건으로 1번. 자, 1번 봅니다. 1번. 자, 1번을 내가 낙찰 받고 싶어요. 201호를 받고 싶은데 빌라인데 받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현황 조사서를 제가 눌렸습니다. 집행관이 두 분 가서 조사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는지. 자, 일어났네요. 201호 전형이 미상. 현장 방문 조사 당시 폐문 부재로 정확한 점유 관계는 확인 안 됐다. 출입문 사이에 뭐 우편함에 현황 조사 안내문을 남기고 왔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만날 수 없어 임차는 좀 미상이다.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나타나지는 않은데 다만 잘 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어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별도 확인해라. 자, 이런 뭐 단서를 붙여놨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다 보면은 우리 한국에 외국인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거주를 해요. 하는데 실제 촌에 가보면은 외국인이 뭐 절반입니다. 초등학교도 가보면 외국인이 뭐 3분의 2가 외국인 애들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은행 설정하기 전에 외국인이 있었다 하면 어디 됩니까? 전세 1억이 있었다.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동사무소에 전입이 안 돼도 자기들은 이제 법무부, 이제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 이 소관이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해서 이 법무부 소관입니다. 이 관리부처가. 법무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이제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거기에 주소가 정확하게 딱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들어온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설정보다 앞서다 이러면은 이제 앞선 거예요. 대학님 지난번에 수원에 옵스텔인데 1억 6,500에 외국인 중국계,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1억 6,500에 그 사람이 동사무소 아예 안 나와요. 전입시에 안 나오고 자기가 자산관리공사 신고만 안 했으면은 진짜 낙찰자는 코피 들릴 거예요. 신고를 해주니까 나 1억 6,500이라고 신고를 해주니까 이제 알은 겁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답 사러 갈 때는 꼭 배를 눌러가지고 외국인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전입세대 없다 하고 덜렁 낙찰 받았다 나중에 본 게네. 낙찰 받고 이제 가보니까 뭐 니하오마, 하와이유, 곤니찌와 이 사람은 이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설정 뒤에 있으면 됐는데 설정 앞에 놓다 보면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조심하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안 나타난다. 그죠? 안 나타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강제 관리가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세입자가 1억 6,900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1억 1,900에 세입자가 있죠. 1억 1,900 있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게 보증을 써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전세 보증을 100%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팔리면 이게 뭐 2억 3억 자꾸 되면 되는데 이 낙차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요, 여기 보면은 이 강제관리 보면은 요 등기부 이런 게 있어요. 등기부에 이렇게 보면은 등기부 등 보면요 쭉 봅니다. 등기부에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잘 보기 힘든 겁니다. 이거 보통 요거는 많이 보이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남부지방법원에 개시결정이 났다. 이거는 잘 아시죠? 아는데 여기 뭐냐 요거 강제관리 신청 남부지방법원에 강제관리 결정이 나가지고 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결정을 내줬다. 그래서 집행관이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이제 이 주택 임차권을 등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요. 1억 1,900 준 사람이 이렇게 주택 임차권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통 다 퇴거를 빕니다. 이 사람들이. 퇴거하고 나니까 이 집주인이 이런 집주인들이 또 임대를 놔버려요. 임대를 놔버리면은 이딱 복잡해지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제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저거 직원이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요청해가지고, 법원에서 뭐 집행을 보고 하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신청하는 여기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우리 직원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놔달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가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점유자가 막 들어오서 하면은. 그럴 때는 법원에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조치를 합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여러 조폭이 막 1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낙찰 안 되잖아요, 이게. 가보면은. 특히 모텔도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보면. 모텔도 우리 송아씨 낙찰 받아 가보니까 뭐 조폭이 한 10명 있더래요. 문신을 막 길어가지고. 2억 주면 나갈게, 이렇게 그런가 봐.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경매 넣는 사람이. 그럴 때는 이제, 막 특별한 경우지만은,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법원에서 좀 명령을 내려가지고, 누가 관리를 해달라. 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변동이 없도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마찬가지, 경매를 신청한 사람 입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강제관리 개시 결정해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이제 강제관리 개시 결정해가지고요, 이렇게 결정 내려주면서 집행관 아래 사람을 이 사건 관리는 임한다. 뭐 서울 창원지방법원의 소속 집행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